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2월 6일 알자지라가 지난 5월 서한지구 제닌에서 취재 중 사망한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의 살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그 증거는 이스라엘군이 시린을 향해 직접 발포했음을 보여주며 교전 중 실수로 숨졌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린 아부 아클레의 죽음에 대해 어떤 외부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란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해온 민병대원을 살해한 혐의로 시위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바시지 민병대원을 살해한 혐의로 시위대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사법부 대변인은 시위대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그 밖에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모사드에서 일한 혐의로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지난해 이란에서는 적어도 314건의 사형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12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이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의 살해 배우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왕세자가 카슈쿠지 살해 지시를 내렸다는 원고 측 주장이 설득력과 근거가 있다면서도 무함마드 왕세자가 외국 지도자로서 면책권을 지닌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카슈쿠지의 살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었다고 작년 2월 공표해 사우디와 외교 갈등을 빚었으며 국제유가 등의 문제로 사우디와 관계 개선을 시도해왔습니다. 12월 9일 유럽의회 부의장이 걸프 국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이번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유럽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해온 에바 카일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카타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지만 의회는 카타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이유 내 반부패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히잡 의문사로 인해 수개월째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히잡 시위의 촉발 요인 중 하나인 도덕경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경 진압으로 일관했던 이란 정부가 도덕경찰을 폐지하고 히잡 착용 의무화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이란의 조치가 이란 당국의 선동 공작에 불과하다며 히잡과 같은 풍속 단속은 이슬람 통치 이념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권 해체를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러시아의 국민 저항 운동을 진압할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결국은 반정부 시위대에게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란의 그 도덕경찰대 폐지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란 정부가 심지어는 여성들의 히잡 착용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믿을 수는 없는 얘기겠죠? 예, 뭐 과거 사례가 이를 입증해 주던 것처럼요. 지난 2017년에 이제 그 당시도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세에 몰린 이란 당국은 풍기 단속 완화 방침을 내놨으나 이제 패스트포워드해서 2022년에 또 다시 이제 히잡 의무화를 이제 강화시켜서 마샤 야미니 히잡 사망사가 또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근데 문제는 이제 주요 외신과 뉴욕 타임스의 이제 보도 행태인데요. 반정부 시위대의 승리라고 일면 포장하고 있어요. 그지만 이쯤에서 양측이 합의하라는 논조 일색이 조금 주된 논조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가 그 국민 저항 운동에 무릎을 꿇고 국민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겉으로는 앞에서는 이렇게 그 뭐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러시아에게 이 국민 저항을 진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요청하고 또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전문가들은 그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에 대량 드론을 수출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현재 러시아 군사정보고문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서요. 시위대 강도와 군진 분석 등 다양한 민중봉기를 잠재울 실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가 군사고문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이란은 반정부 시위를 단순 치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카운터 인설전시라고 해서 대게릴라전 혹은 내란기도 진압 활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작전화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게릴라전이 뭐냐?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 역량 전체를 동원해서 내란 세력을 와해시킨다는 건데 자국민을 내란 세력으로 이제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지난 15년, 20년 동안 이제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이 그게 이제 대게릴라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군사 자산과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죠. 대국민 진압, 예. 저항운동 진압 이런 쪽으로는 그 이란보다도 러시아가 훨씬 더 한 수 위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공작이나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치안 분야가 아니라 이제 군사작전이거든요. 이제 그 군사작전의 노하우를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죠. 적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끼리끼리 그런 쪽으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론 매체인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따르면은 이란의 국민 저항 세력이 컴퓨터 해킹을 해서 혁명 수비대 산하의 비밀 경찰들의 개인 정보를 외부에다 유출했다 이런 뉴스를 이스라엘에서 내보냈어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 경찰과 사설 용병 업체 그 인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 주소,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진압 작전 계획, 전술 계획은 물론 시위대를 향한 저격수 배치도, 그 다음에 진입 전술, 테러 계획까지 전부 다 다크넷이라는 곳을 통해서 국민저항 세력에게 공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다크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IP 주소가 있어서 공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그 익명이 아니고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IP 주소로. 근데 다크넷은 이 공적으로 공유되지가 않아요, 주소가.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만 알고 있어서 정부나 기관의 그 추적을 따돌릴 수가 있어요. 주로 이거는 이제 암시장 거래에서 쓰이는 기법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약이나 청부 살인 뭐 이렇게 불법 음성 거래를 할 때 다크넷을 활용하는데 이란 반정부 시민 세력들은 다크넷에서 이런 정보를 이제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 운동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죠. 근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게 이미 국민 저항 세력들이 시민 세력들이 이미 사이버전 3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내전 수준이라는 거. 단순 시민 봉기 차원이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 3단계가 뭐냐? 그러면 사전에 파악된 정보, 그러니까 전장 정보, 그러니까 비밀 경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진압 경찰에 대한 수적 물적 우위를 이제 확보하면서 이제 교묘하게 침투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죠. 이란의 그 국민 저항 세력이 아무리 컴퓨터 그 해킹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밀 경찰 안에서 내부자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이렇게 또 정보들을 빼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해킹보다는 내부자가 그걸 공개된 데에서 이렇게 전달되면 걸리니까 그래서 다크넷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법 거래, 그러니까 암시장 거래에서 하는 게 누가 누군지 몰라. 수치인밖에 몰라. 받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부자 소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더 그 피해는 어떻게 더 확산되는 것이죠. 그 비밀 경찰의 어떤 전술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정보도 물론 유출됐지만 비밀 경찰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까지도 유출됐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추적해가지고 협박도 할 수도 있고 집 주소, 가족들 명단, 뭐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무사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전문가를 초빙했나 싶어요. 참 이란의 내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데 외교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을 텐데 일단 내부 문제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이란을 향한 뭐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런 3개월간 지속되는 이제 이런 이제 반정부 시위 때문에 오죽하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조차도 이란이 자국민 탄압을 계속하는 한 모든 핵 협상, 이란과의 대화 자체를 갖다 동결시켜야 된다라고 밝혔어요.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그런데 이에 대해서 블링컨 현 국무장관은 JCPOA 복원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기존 핵 합의 복원의 그 당위성만 또 계속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한 자국민들에 대한 탄압 문제, 그리고 또 이란의 반정부 집회, 그리고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문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것 같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단연코 이란 핵합의 복원인데요. 그동안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란과 이제 러시아의 연결고리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으로 주요 의제로 설정이 돼서 핵합의 복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듯하게 보였는데 지난 4일 블링컨 장관이 공식 발언이 2번이나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국무부 홈페이지 보도 자료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단순히 돌출발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쓰는 언어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4일에 2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CNN 대담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진보 유대인 단체 J-스트리트라는 기조연설에서 토시 하나 들리고 또 JCPO의 복원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블링컨 장관은 이제는 모든 그 외교 의사결정 그 우선순위에서 이란 핵 복원 합의가 1번 이슈다라고 이제 천명한 거나 다름없죠. 이란의 그 반정부 집회 시위 이게 이제 날이 갈수록 좀 진정되는 국면이 아니라 계속 확산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혹시 성질 급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러다가 혹시 이란이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아닌가 또는 그 이슬람 공화국이 이러다가 완전히 침몰되고 예전에 1979년 이전에 이슬람 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정부 입장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내부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정파적으로 둘로 쪼개졌거든요. 이스라엘도.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트냐후 이제 차기 집권 세력, 유대 공화주의 세력은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라도 개입해서 빨리 레짐 체인지를 촉발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반면 이제 이란 국민 저항 운동은 현 이란 정권을 정복하기 어렵다, 무너뜨리기 힘들다라는 군 정보 당국의 또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치되죠. 보시면 군 정보 당국이니까 전문가니까 그 더 옳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자적인 정보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링컨 장관이 이란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 복원 입장이 나오자마자 그게 4일날 그 공식 발언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5일부터 이스라엘 군 정보 장성들이 다양한 포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밝힌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 정보 당국자들은 현행 JCPO의 핵 합의가 궁극적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식 정부 입장하고도 다르거든요. 정파를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군내에서도 이게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국의 그 방침을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2023년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것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해볼 두 번째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빔의 개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아이언빔은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해 로켓포탄과 드론,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신개념 무기인데요. 이번 록히드 마틴사와의 공동투자 및 생산을 통해 사실상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통제하는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은 수출 증대와 또 다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미사일체를 사용하는 아이언돔의 미사일 추가 도입에 대해 매번 미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듯 아이언빔도 안보 독립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이언빔이라는 걸 개발했다라면서 관련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아이언돔은 어떤 무기인지는 알겠어요. 아이언빔은 어떤 무기입니까? 그러니까 고에너지를 이용해서 로켓, 포탄, 드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개념 무기죠. 100kW의 광섬유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만 공급된다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을 통해서 국경에 따라 레이저 장벽을 설치할 거라고 지금 계획 중이죠.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한 발 쏘는데 한 5만 불 정도 돈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언빔은 한 번 쏘는데 몇 달러밖에 돈이 안 든다니까. 전기세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관련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레이저 빔이 쫙 나가는데 목표에 맞으니까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그 공상과학 영화 또 우주 전쟁 영화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레이저 검 같은 스타워즈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무기 개발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뛰어난 것 같은데 아이언 빔의 성능 어느 정도 이제
그 성능이 확인된 거죠. 예, 성능 시험은 이미 마친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드론, 로켓, 박격포탄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유혹하는 시험에 성공했고요. 원래 계획은 2023년 실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훌륭하기도 하지만 요격용 훌륭한데 가성비도 좋고 하지만 기후의 영향을 좀 받아요. 왜냐면 레이더가 습하거나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아하. 타겟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AWACS 같은 정찰기를 띄워놔야지 이게 제대로 타겟팅 된다는 그런 좀 결함이라고보다 단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이언돔의 보조로 이제 다층망 시스템으로서 쓰이는 거지 독자적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성비가 가장 싸다라는 거. 5만 불 대 1달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란과 이란 대리 세력들이 쓰는 이제 전술 교류 중에 하나가 대량의 드론, 싸구려 드론으로 상대방의 그 전력을 그냥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요번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쓰는 방식이 또 그거예요. 그래서 이란한테 그 드론 전술 교류를 받아가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막 날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파해법이 바로 이제 아이언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이언빔을 개발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무기 회사가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공동 개발하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한쪽에서는 이 전략적 안보 독립을 이건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무기 회사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개발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것인지 이게 왜 이스라엘의 전략적 안보 독립을 포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 이제 간츠 국방장관이 이제 미국한테 요청을 한 거죠. 아, 먼저 요청을 한 거군요. 예, 배경은 이렇습니다.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데 왜 그러냐? 미국과 공동 개발 생산까지 지금 로키드 마틴이 이제 위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수출하려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으로 나가야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투입된 개발 비용이 1억 5천만 달러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그냥 내수용으로 쓰기에는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그 방산 플랫폼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츠 국방장관이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왜 그럼 이게 안보 독립에 악영향을 미치냐면요. 생산 관리를 미국에 위임했기 때문에 부품 교체, 군수 지원이 제때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매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또 이게 항상 그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제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또 미국은 이스라엘의 단독적인 그 무기 개발을 일종의 좀 감시하고 제어하고 뭐 이런다라는 것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현영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소탐 대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수익 얻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그 지난번 아이언돔 요격 그 장벽의 수호 작전에서 이제 미사일도 소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군수 지원 당시도 민주당 극자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보급이 늦어져서 안보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이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를 상정해놓고 보면 최악의 상황,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미국이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군수 지원을 늦추거나 홀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의회에서 비트 걸면 끝나거든요. 뭐 벤그리브 마음에 안 들어, 예산 안 줘, 끊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단독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충분히 잘 살아요. 뭐 원조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 근데 괜히 이걸 이제 크게 시장 키우고 뭐 방산 수출 좋죠. 훌륭한데 그래도 자국 안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죠. 베니 간츠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베니 간츠가 현재 지금 국방장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베냐민 네타냐후의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은 국방장관이 어떻게 계속 유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바뀌게 되거나 베냐민 네타냐후가 베니 간츠가 이전에 했던 그 미국과의 약속 그 취소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뭐 조건을 새로 걸겠죠. 근데 이게 또 대목 중에 하나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 놓고도 이걸 어떻게 될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전에 이제 IDF 군정보 장성들이 이제 미 국무부하고 동조화되는 현상, 그 다음에 아이언빔 같이 공동 개발권도 그렇고 약간 왜 이렇게 친미 일변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군사 원조액이 약 한 30억 달러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중 75%가 미국산 무기 구매예요. 그러니까 그 안보 예산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 걸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장성들이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계산이 나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리베이트가 있다고 해요. 방위산업 업체에서 뭐 인정하는 리베이트, 그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라 국가안보보다는 자기 먹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정관예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심한 동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리베이트라면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그리고 여기서 제대하면 다 그런 회사 뭐 임원 중역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은 아니지만 뭐 방산복합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번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저 말씀하신 로키드 마틴 출신인가 대형 방산업 그 대표이사 출신이고 장성들이 회전문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이 뭐랄까 미 국무부가 그냥 그대로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왼쪽 가는 식으로 이렇게 줄을 서버리니까 이것밖에는 저는 이제 짚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이저빔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신무기를 개발할 때는 단순히 그냥 자기네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만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팔고 또 어떻게 리베이트를 받고 막 긴 안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겠군요. 산업 구조예요. 아이고 참. 다음 주에 또 분석해볼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를 만나고 중국 걸프 협력회의에 참여해 아랍 14개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사우디는 경제협력과 에너지, 원자력 사업 등을 포괄하는 총 65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원유 패권을 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섰고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사우디 역시 중국에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궁극적으로 해결은 됐지만 시기의 문제라며 양국 정상화는 당사국보다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웬 난립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바이든이 왔을 때는 그냥 대면하고 주먹 인사 정도만 하다가 시진핑이 오니까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사우디는 이제 미국은 뭐 별로 관심 없다. 등 지는 것 같고 이제 중국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국의 그 시진핑한테 이러는 거는 미국의 조 바이든 보고 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빈살만하고 조 바이든 관계가 멀어지게 된 배경은 뭡니까? 뭐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이제 국왕 노구를 입고 지팡이 끌고 시진핑을 아련했거든요. 근데 배경은 뭐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스구지 살해 배우로 MBS 지목하는 건 내정 간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제공해 오던 안보 우선을 점진적으로 제거한 것들, 페이트리엇 기지 폐쇄하고 그다음에 시아파 이란 핵 지원 등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사우디랑 이제 척이 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랑.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우디가 바보같이 완전히 중국 쪽만 바라보고 미국은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양다리 그게 외교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데 사우디의 그 빈살만이 미국한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헤어진 건 아니다. 예전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런 거는 너희들이 좀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있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한 이혼이냐 혹은 뭐 이게 양쪽에 비딩을 거는 거냐. 근데 규모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관련된 GCC 자기 그 회원국들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꽤 이건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MBS가 지난달에 워싱턴에 지속적으로 했던 요구 사항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거든요. 미국 사우디 동맹 확인 및 준수,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에 준하는 무기 판매, 그다음에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자체 우라늄 개발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걸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중국은 사우디하고 그 미국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 좀 약간 어부지리로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또 중국도 미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서로 좀 친해보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사우디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뭐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굉장히 중국은 이때다 하죠. 왜냐하면 이제 권력 공백이 생겼으니까 미국의 빈자리를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번 중국과 사우디가 맺은 계약 내용을 보면요, 여실히 드러나요. 미국의 빈자리를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협력, IT 분야,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력, 그 다음에 사우디 2030 뭐 프로젝트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38조 원이에요. 와. 계약 규모가. 그 전부 다 이제 이걸 체결했다는 거는 이거 미국이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이제 안 해줘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 단골 메뉴로 맨날 이제 저기 중국한테 금융 제재를 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파해하기 위해서 중국은 원유 결제할 때 기존의 페트로 달러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하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예, 이게 좀 세요, 이건. 그럼 이게 달러 지위가 좀 흔들리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이 뭐냐면 원유니까, 원유에 이제 달러가 패깅이 돼 있어서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 건데, 이걸 빼고 이제 디커플링하고 위안화로 붙여보면 위안화가 강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미국이 방조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IT도 있고 뭐 5G, 6G 뭐 여러 뭐 전기차 이런 산업 개발도 하는데, 제 눈에 띄는 가장 특이사항은 바로 원자력 기술 협력이더라고요. 미국이 사실상 이란 핵을 방조 혹은 내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내 세력 균형을 위해서라도 핵 개발을 위한 파트너로서 중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그 통신회사 화이를 이제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 빈살만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 네옴시티. 그렇죠. 여기에 그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을 많이 좀 투자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 이게 굉장히 이제 밀착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 이스라엘은 이런 분위기를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 편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사우디 편을 들어야 될지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근본 단위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제 바로 아브라함 협정 아닙니까? 근데 수니파 국가들 플러스 이스라엘 대결 대 이제 시아파 구도 이건데, 이거의 완성이 뭐냐면,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의 마지막 퍼즐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예요. 이것만 되면 이제 딱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국교 정상화를 지금 가장 맡고 있는 게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는 걸 막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요구하는 거는 미국 안보 체제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동맹 거의 포기 수준이고, 시아파 이란한테 핵 개발 시켜주니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싱턴이 이제 이란 핵 개발을 지지하는 순간 이건 깨진 건데, 이게 가시화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물밑에서 조직적으로 와해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자적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사우디 둘 다 영내 파워하우스고, 이거는 패권국가니까 둘 다 아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냥 사우디한테 핵 기술을 제공하면서 중국 거 쓰지 말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한편 중국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플레이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함부로 뭐 어느 편에 드는 거 이거를 말하기에는 너무 좀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그냥 바라만 보기에는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뭔가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또 사우디도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 중국하고 이 빈살만의 시진핑하고 만나면 나 핵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핵이 가장 지금 절실해요. 이란 때문에. 그 MBS가 이제 요구한 사항이 미국한테도 나토 수준의 무기를 좀 팔아달라. 이거 군사 안보거든요. 네옴시티는 그냥 자기 그냥 부자놀이 하는 거고,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고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물론 규모는 큰데, 이거는 뭐 그냥 첼시 무슨 축구 구단 사는 것처럼 뭐 부자놀이라고 보는데, 진짜 영내에서 중요한 건 핵이랑 군사력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우디랑 미국이 척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중간에서 이제 해결해 주면은 굳이 중국을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막말로 이제 IT 기술 최고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뭐 배터리 뭐 이런 기술 중국보다 다 이스라엘이 다 앞서고 있어요. 이런 기술 제공하면 되거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이거든. 핵 문제는. 그러니까 시아파 그 이란의 핵을 JCPO만 계속 강조하니까 이거에 대한 카운터 밸런스로 이제 이스라엘 핵을 딱 제공하면은 그러면서 중국을 우리가 밀어냈다 명분 삼아 이제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중국은 이란하고도 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거죠.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 구도가 저는 이게 아브라함 협정이 사실상 이제 깨졌다라고 저는 봐요. 이 구도가 왜냐하면 이제 여러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경계선이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 원죄는 바이든 행정부죠. 어쨌든 그 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그 책임의 원죄가 지금 세계 그 이 외교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